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저희 뉴스탑10은요, 10위부터 9위, 8위, 7위, 6위 이렇게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거꾸로 주요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만나볼까요? 바로 오늘 김건희 여사,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 여사가 조금 전까지 5시간 가까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 5분 정도 본인이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 10위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저 메모 한 장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본인이 찾아가서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모가 발견이 됐습니다.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글쎄 제가 너무 거칠고 충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일단 이 발언은 직접 보여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흉기로 찌르겠다 혹은 더 거친 표현들, 이 메모 한 장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광주에서 무려 2,000세대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의 지상 주차장은 저녁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운영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 이 시간을 어겨서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주차하지 말라는 경고 스티커를 붙여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 이렇게 위협적인 문구를 붙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겁을 먹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인 경비 아저씨들이 겁을 먹어서 스티커도 붙이지 못하고, 주민들도 혹시나 관리 아저씨 사무소에도 이렇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를 하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서 입대위에서 문제가 된 모양인데, 예. 문제는 입대위에서 나 몰라라 했다는 겁니다. 답답했던 주민 중 한 명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걸 올리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예. 또 다른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이걸 올린 겁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을 본 경찰 측에서 인지 수사를 하면서 이 예. 사건 수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폐쇄로 CCTV 영상 분석해서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한 상황입니다. 아니, 저 정도면 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 아저씨들이 이거 주정차 금지 스티커 붙일 수 있겠어요? 협박 스티커, 무서우니까 실제로 스티커도 못 붙이고 발만 동동 굴렀고 아예 수사 당국까지 나섰는데, 아까 허 변호사 말씀 중에 CCTV로 범인을 포착해서 잡았다라고 했는데 CCTV에 걸렸는데 본인이 또 범행 사실을 아예 부인을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주거지를 특정해서 경찰이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내가 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CCTV 화면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찰이 처음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공중협박죄를 적용했다가, 예. 이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다 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 붙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스티커를 붙이는 특정한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라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협박 행위라고 봐서 이걸 협박 미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예. 조금 여기서 좀 의문인 부분이 어떤 겁니까? 왜 미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사실관계를 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기 때문에 예. 제가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협박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악의 고지를 인식했을 때 이미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거든요. 예. 관리사무소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스티커 못 붙였다고 하면 해악의 고지를 이미 인식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미수 감경을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예. 이것 역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여서 관련되는 혐의들은 모두 적용을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진 살해 협박, 흉기 협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광주였다면요, 며칠 전 서울 양천구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만나보실 텐데요. 여기 지난 8일 오후 양천구의 한 주차장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아파트 주민이 무언가를 가리키며 말을 하고 주민을 향해서 저 두 남성이 다가갑니다. 이 두 남성 부자 사이였는데요. 얼마 뒤에 호신용 3단봉을 들고 있던 아들이 권총 모양의 물건을 꺼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강하게 제지합니다. 저 권총 모양의 물건을 든 저 두 번이나 아파트 주민을 가리키고 결국 해당 주민이 112에 신고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권총 모양의 가스 분사기를 들고 협박을 한 남성이 저렇게 서울 양천구 지하 주차장에서 CCTV에 포착이 된 건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한 저 장면 현장 모습 보고 왔습니다. 현장 피해 주민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형으로 버린다가 조용해주다가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조심 좀 해주세요라고 되게 공손하게 말했는데 엄청 흥분하더니 저한테 막 오더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예, 영상으로 봐도 쉽게 믿겨지진 않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여기 보면 주차 좀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까 권총 모양의 가스 분사기로 아예 살해 협박 같은 위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3단봉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아니 그리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저 항의를 했던 주민은 주차선을 제대로 좀 지켜달라. 왜냐하면 차량이 주차선을 물고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량이 주차를 못 하잖아요. 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선을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아버지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20대 남성인 아들인데 저 아들이 3단봉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권총 모양의 모양을 갖고 있었고요. 그게 바로 가스 분사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겨누고서 사람을 그러니까 항의를 했던 사람을 겨누고서 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한 거죠. 살해 협박 비슷하게 한 건데 그리고 나서는 뭐 계속 두 번이나 이러니까 아버지가 말리는 모습을 취하긴 했지만 이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 남성 가스 분사기를 들고 협박을 했던 이 남성은 특수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아, 글쎄요. 뭐 화들이 다 많이 난 것까지 내적으로 힘든 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 어떻게 저렇게 극단적인 메모 내용을 써서 흉기로 찌른다거나 혹은 이렇게 가스 분사기로 살해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광주, 서울 할 것도 없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위였습니다. 다음 주제 9위로 가볼까요? 저기가요. 밖이 아니라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의 장면입니다.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란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한번 크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부산 한 시내버스 안에서 한 여성 승객이 저렇게 양산을 펴고 앉아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물론 이게 지금 오늘 온라인에서 꽤 논란거리가 돼서 그만큼 뭐 햇볕이 뜨겁고 따가웠나 보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니 저 옆 사람을 피해주게 무슨 행동이야 라는 비판 목소리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날이 참 덥습니다. 밤에는 좀 선선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예. 그래서 양산 실외에서 쓰는 거 권고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을 쓰면 이 열기를 확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내에서까지 저렇게 양산을 펴고 있으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버스에서 저렇게 양산을 펴고 있으면 물론 지금 승객이 옆자리에는 있는지 지금 일행인지 모르겠지만 양산에 크게 방해받는 사람이 일단 이 사진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예. 버스라는 것은 정차할 때마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곳이고 저렇게 양산을 펴고 있으면 앞뒤 좌석에 사람이 앉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저렇게 시내버스에서 벨트가 없잖아요. 양산 펴고 있다가 급정거라도 하게 되면 저 양산은 사고 순간에 순식간에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주변 승객들을 찌르거나 심지어 양산을 들고 있는 본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공중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민폐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저 버스가 멈췄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을 때는 뭐 눈살을 찌푸리게만 행동인데 뭐 바로 옆 사람만 괜찮다면 이해된다. 혹은 지하철 1호선 빌런보다는 약한 애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게 글쎄요. 저도 이 생각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이게 안과 밖의 예의를 구분하지 못하냐. 민폐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많아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이런 민폐 승객
무개념 승객 논란은 사실 버스에서 하루 이틀 일은 아니어서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예 발을 올려놓고 앞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런 사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심심치 않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8일 날 요 사진인데 이건 지금 고속버스 안입니다. 예. 고속버스 안에서 이 아마 모녀로 보이는 승객이에요. 왼쪽 안쪽에도 지금 여성분이 앉아 있는 거고요. 다리가 좀 보이실 겁니다. 요 장면입니다. 앞에 쪽에 맨발로 다리를 올려서 앞좌석 쪽에 뒷부분을 발로 짚고 있고 이건 아마 이제 어머니 쪽으로 보이는데 통로 쪽으로 발을 들이내고 잠을 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건 대단히 안전에도 위험합니다. 저런 식으로 앉아 있으면요,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어요. 고속버스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모두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렇게 통로 쪽으로 발을 내밀고 있으면 안전벨트 착용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네. 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앞에 지금 승객이 앉아 있어요. 이 사진은 5일날 버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찍어놓은 사진인데 맨발로 지금 손잡이 부분을 발로 짚고 있습니다. 네. 두 좌석이 있는데 안쪽에 앉아가지고 이 바깥쪽이 좌석이 앉지도 못하도록 저 손잡이 쪽에다 발을 올려놓고 누군가 저 손잡이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예. 저는 위생적으로도 불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동인데 예. 저렇게 무개념 승객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버스는 함께 타는 공중도덕이 포함된 공공장소의 하나인데 저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들, 오늘 부산한 시내버스에 활짝 펴진 양산 때문에 많은 말들, 뒷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9위였고요. 그럼 바로 8위로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어떤 행동을 벌이고 있는지 짐작이 되시죠? 최근에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부정승차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당국이 벌금을 세게 매겨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정승차들인데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꽤 궁금합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드를 다시 대어주세요. 그 음성이 분명히 나왔다고요. 근데 고객님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결제를 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 불러가 우리가 무슨 큰 채로 찍는 거 한번 그냥 고발하든가 해서 주민등록증 내가 다시 만들 테니까. 오십시오. 오십시오. 고발하겠어. 지금 가진 돈 없다니까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곳입니까? 이거 한번 물어보시다. 나쁜 일에서 이분과 같이 나가는 게라 그게 벌금을 4만 몇천 원 내라고 난립니다. 저희 송채연 기자가 직접 부산 현장에서 취재했던 부산 지하철 내 부정승차 상황. 허주연 변호사님. 근데 그냥 영상만 쭉 봐도 완벽한 적반하장인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람이 국민의 피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지하철 운영 보조금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데 무임승차를 하는 본인이 오히려 그런 흡혈 국민이 아닌가 하는 걸 한번 돌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뭔가 지금 들킨 것에 부끄러워서 오히려 더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부끄러운 줄 모르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부끄러움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라든가 사기죄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예. 한 번만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의 선고 대상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운임을 내지 않고 탑승을 하게 되면 단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운임에 더해서 최대 30배까지 추가 운임을 낼 수가 있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하철 공사나 이런 곳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버젓이 누가 봐도 화면에 포착됐듯이 버젓이 부정승차해놓고 우리나라가 국민 피 빨아먹는 곳인가라고 되레 역정을 내는 모습, 부산 지하철의 일부 시민의 눈살 찌푸리는 모습이었다면 저희 채널의 현장 카메라가 한 2주 전쯤에도 서울 지하철 상황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본인 쓰라고 발급해준 카드지 그리고 남자친구분 쓰라고 드린 카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규정대로 해서 처리할게요. 미안하다고 해요 좀. 아 진짜. 저건 지금 남자 카드로 나오는데? 누구 카드예요 이게? 주우셨어요?
주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한 번도 안 썼는데.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좀 썼어요. 많이 썼잖아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당당하세요? 예, 뭐 제가 추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 시민의 현장 상황이 저랬습니다. 남자 카드로 나왔는데 처음 썼냐? 조금 썼다.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근에 서울시 쪽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요. 허주현 변호사님. 이게 2018년부터 무려 반년 동안 아버지 경로우드 카드로 지하철을 무려 한 500번 가까이 부정승차한 한 남성이 있는데 이거를 서울교통공사가 끝까지 소송하겠다고 해서 2,500만 원 받아나겠다 이렇게 판결까지 얻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 지연이자까지 다 물게 생겼습니다. 이게 단일 규모의 이 운임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올해 7월까지 이렇게 운임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징수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단일 소송이 2,500만 원이 역대 제일 큰 규모라고 하면 소액 소송이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13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형사상 처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 사람도 무려 6개월 동안 아버지 명의의 경로 우대카드로 출퇴근을 계속 해왔다는 건데 예. CCTV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카드를 대면요, 색깔이 다르게 뜬다는 거예요. 경로 우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뜨는데 노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젊은 사람이 빨간색 카드가 찍히는 걸 보면은 당연히 관제센터에서 이걸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소리 역시 삑 이렇게 다르게 난다는 겁니다. 사람 많고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들키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CCTV에 다 기록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무임승차 돈 안 내고 차 탄다, 지하철 탄다, 버스 탄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예 규정을 부정승차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뭐 한두 번 지하철 타고 공공 장소에서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아니니까. 현장 카메라에 딱 포착된 부산 지하철과 서울 지하철의 부정승차액이 공이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8위였고요. 7위는 미국 얘기입니다. 항상 저희 뉴스탑10의 뉴스메이커, 이슈메이커,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주 방위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지금 워싱턴 DC가 범죄자들과 노숙자들의 천국이 됐기 때문에 워싱턴을 점령당했다.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m announcing a historic action to rescue our nation's capital from crime, bloodshed, bedlam, and squalor, and worse. This is Liberation Day in D.C., and we're going to take our capital back. I'm officially invoking Section 740 of the District of Columbia Home Rule Act. In addition, I'm deploying the National Guard to help reestablish law, order, and public safety in Washington, D.C. 트럼프 대통령하면 주방위군 얘기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2달 전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LA의 주방위군을 동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는 수도 워싱턴 DC가 지금 노숙자들하고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주방위군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굉장히 좀 무례하고 과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미국 여행을 다녀보면 특히 미국의 노숙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예. 정말 옛날에는 천사의 도시처럼 굉장히 여행지였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다 그럽니다만은 여전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펜타닐 어떤 중독자라든지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전혀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쪽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워싱턴 DC는 여기가 사실 민주당의 아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장도 민주당 시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 투표하면 거의 90%가 사실 민주당 쪽 표가 나오는 곳인데. 예. 근데 이제 백악관에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골프장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아예 이 노숙자 텐트촌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의 어떤 이런 공원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 방위군을 이제
동원을 해서 예. 이들을 직접 이제 철거하거나 지금 외곽으로 빼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지시를 한 것인데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게 정말 이 대통령이 어떤 이런 것들을 방위군을 동원해서 저렇게 오도 가도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느냐라는 지적에 함께 예. 또 한편에서는 워낙 지금 노숙자들이 사실 미국의 시내 버젓이 있다 보니까 예. 또 잘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법의 어떤 한도, 더군다나 좀 이민자 문제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워서 LA 같은 데는 직접 방위군을 동원해서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고 뭐 일반 화물 이 트럭에 이 FBI 그러니까 요원들이 들어가서 직접 연행하는 이런 장면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2년 전 유승준 앵커가 직접 현장 취재했을 때 저게 백악관 인근의 노숙자 텐트들 그리고 노숙자들이 꽤 미국의 수도마저도 많다, 점령됐다. 그래서 쓰레기들을 치울 거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고 본인의 SNS에 그러니까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800명 정도 투입하겠다. 치안 강화에 동원하겠다라고 아예 엄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격한 반응들을 썼어요. 쓰레기 치워야 된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아까 이현정 의원 설명처럼 워싱턴 DC는 이제 민주당의 우세 지역 정치적으로. 아니 수도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냐? 법적 근거가 없는 소리다. 아니 저 노숙자랑 범죄자 소통한다고 주 방위군을 LA처럼 또 투입해? 반대 목소리가 미국 현지에서도 있더라고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연방정부 아닙니까? 예. 연방정부는 지역의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치권이 강화돼 있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법이 달라서 교통 뭐 예를 들면 범칙금이라든지 아니면 마약 문제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자치권을 갖고 있는 워싱턴 DC, 컬럼비아 특별자치구에 대해서 주 방위군을 통해서 직접 트럼프가 통치를 하겠다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경찰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되는 순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트럼프에 반대하는 반대 시위나 집회마저도 예. 어찌 보면 그것도 통제하거나 아니면 억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예. 일단 불법 이민자들이 물론 이민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뭐 처벌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결국은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게 되면 미국에 있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뭐 내몰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연방 정부에서 자치구마저도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본인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장면이 바로 LA,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이 미국 LA 일부 시민들의 규탄 집회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범죄자도 많고 노숙자도 많으니까 워싱턴 DC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 그런데 허주현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워싱턴 DC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LA 여기뿐만 아니라 보니까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다른 대도시들도 심각하다. 뭐 마치 예고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모두 다 민주당 인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도시이자 범죄 발생률이 일반적으로 높다고 여겨지는 도시들입니다. 예.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범죄 소탕 그리고 노숙자들의 어떤 정리,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 문제 이런 예.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진압하는 태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어떤 이런 공공 비상 안전에 대한 어떤 대응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어떤 다루기, 길들이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워싱턴 DC에 대해서는 자치 권한을 회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치 권한을 회수한다는 게 워싱턴 DC라는 곳은 일부 제한적이나마 예산과 국방 문제 이런 것들은 연방의회에 맡기고 있지만 시의원과 그리고 시정부를 시장을 직선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 대표 의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부의 자치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자치법에 근거해서 비상사태라고 해서 지금 장악이 들어간 건데 최장 30일 동안 이걸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치권을 회수를 하려고 하면 연방의회에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의회에 상하원에 모두 공화당 의원이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민주당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서 이것 역시 압박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으로는 관세 전쟁, 안으로는 주 방위군 투입을 예고하면서 여러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저희가 준비한 7위는 미국 내부 얘기였습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순위를 하나하나 차분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6위로 가볼까요? 예, 전환길 씨네요. 지난주 대구 합동연설에 이른바 난장판 소동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전환길 씨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진 한 장과 함께 이번 6위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알림.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합동연설의 취재는 국민의힘의 출입기자 등록을 한 취재 신청이 완료된 취재진에 한해 배부가 됩니다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저게 오늘 국민의힘 부울경 합동연설회가 열린 부산 백스코에 붙은 안내문인데요. 아무나 기자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조혁진 변호사님. 네네. 저 말은 전환기 씨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출입 금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을 찾아봤더니 징계 사유로 뭐가 있냐면 해당 행위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는 무엇이냐? 몇 가지가 있던데 대표적으로 민심을 이탈하게 하면 그건 징계 사유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민심이 이탈됐다라고 하는 객관적 징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데 그런데 전환길 씨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원이라고 하면 동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원이면 동지라고 해야 되는데 배신자라고 더군다나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배신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동하는 거는 누가 봐도 민심을 이탈케 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 전환길 씨가 그때 들어왔을 때 무슨 비표 같은 거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 그 취재 결과 그와 같은 기자 비표를 수령한 것에 있어서도 그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급기야 저와 같은 그러한 공고문까지 붙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환길 씨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숙해야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뭐 전환길을 오지 말라는 아예 그 안내문까지 부산 해운대 백스코 저 부울경 합동연설의 저 장소에 붙어 있었습니다. 전환기 씨 안에는 못 들어갔고요. 그런데 안팎에서 또다시 이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아마 전환길이라는 이름을 끌고 와서 자기가 좀 이름을 내려고 하나 유명일표를 얻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좀 심한 표현이죠. 전환길은 지금까지 어떤 집회에 갔어도 어떤 발언에도 폭력을 조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더 나빠요. 왜냐하면은 그 김근식 후보는요 친한파 한동훈 끈앞풀 아닙니까? 이게 보고 정치 깡패라면 걔들은 의리도 없는 완전히 동네 양아치 애들 양아치 애들. 배신자 김근식입니다. 여러분 배신자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폭 집단입니다. 조폭 집단. 조폭 집단에서 자기 두목말을 듣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배신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현정 의원님, 장애전이 있었어요? 네. 의리도 없는 동네 양아치다. 조폭들이 배신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아예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이 전환기 씨에 대한 이 발언으로 뭔가 이제 본인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이려고 하는 태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건 전환길 사태가 있고 나면서 뭔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어떤 이 선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윤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옹호했던 그런 세력, 그러니까 혁신을 거부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이제 혁신을 하겠다는 세력이냐.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이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은 이제 좀 선봉해서는 듯한. 사실은 어떤 면 참 역으로 보면 전환기 씨 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런 논란이 사실은 이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워낙 저렇게 이제 뭐 끈앞풀이다 뭐다 하니까 결국 본인도 이제 배신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는데 뭐 어떤 여러 가지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걸 지켜보시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많은 국민들은 정말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그래도 보수 정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소위 이제 뭐 정말 이 시정 잡배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전환기 씨라는 분이 글쎄 이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뭔가 이 국민의힘을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자신이 또 움직이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막 홍보가 되고 있다라는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렇게 험한 이야기를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왠지 오늘 원래는 본인이 뭐 들어갈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보니까 오늘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당에서 징계를 한다니까 예. 본인도 조금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한 명의 어떤 저런 행동이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토론되고 전당대회에서 뭐 일반 참가자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기자 어떤 비표를 차고 들어가서 저렇게 본인이 선동가로서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환기 씨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뭐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들어가겠다. 지도부 의견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요. 가해자 김근식 후보도 징계하고 아예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도 짚어봐야 된다. 그 김준욱 대변인. 그 이제 마치 이제 본인이 뭐 윤어게인의 선봉과는 또 마찬가지로 반한의 선봉에 쓰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보이거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것도 아닌데 지금 전환길 씨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친한계는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급기야는 본인이 피해자가 되었다. 본인을 가해한 김근식 그 최고위원 후보자를 징계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행동들이 정말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올바른 행동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예. 오히려 지금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도부 또는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들이 진짜 피해자가 아닐까.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듣고 싶었던 것은 새로운 국민의힘의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쇄신하고 혁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혁신과 지금 비전이겠죠. 혁신과 비전을 듣고 싶었는데 지금 들리는 건 전한길이라는 이름 석자밖에 안 들리니 얼마나 답답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 보면 뭐 모레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당 안에서는 아니 뭐 확실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하면 되지 왜 이것도 미적거리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늦장 징계. 전환기 씨는 본인 때문에 무관심이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흥행에 굉장히 도움되고 있다. 어그로를 끌든 뭐 이런 거 뭐라 하죠? 뭘 하든 간에 조용할 뻔했던 국힘의 이런 전당대회가 많은 국민들께 이슈가 되고 있다. 확실하게 전환길의 영향력을 모든 국민들이, 당원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오은영 선생님이신가요? 이분한테 사실 정신 심리 상담을 좀 받아야 될 정도로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관종입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부정선거금 쪽이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이긴 총장, 개혁신당이 이긴 사무총장은 부정선거금 쪽이다 관심 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전환기 씨의 영향력은 만약에 지금 판세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나 장도익 후보의 그 좀 더 지지세가 더 높아진다면 실제로 전환기 씨 입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환기 씨가 저기 흥행에 도움을 준다고 그러는데요. 본인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본인이 당대표 출마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당대표 출마한 사람들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련된 얘기도 없고 정책적인 얘기도 없고 국민의힘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얘기도 전혀 거론이 안 돼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한 전환길 씨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도움이 되냐고요. 저게 뭐 어그로를 끈다, 뭐 많은 사람은 관심을 받는다. 본인은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본인이 관심 받는 건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정적인 관심이지만요. 근데 전환기 씨 때문에 실제 전당대회에서 주목받아야 될 후보들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단순히 하나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윤 어게인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전당대회 주요 이슈가 돼버렸어요. 예. 그럼 국민의힘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많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전당대회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주로 다뤄야 될 정책적인 문제, 비전의 문제, 쇄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당대표 후보들이나 아니면 최고위원 후보들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게 주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쟁을 통해서 보수에 나갈 길을 제대로 잘 제시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는 것이 흥행의 성공이지 아니 그 사람들 다 사라지고 전한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요. 국민의힘 전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저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이긴 그 총장이 했던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예. 본인이 하는 유튜브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구독해주고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바로 국민의힘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일이에요. 전당대회 원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그야말로 본인만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분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환기 씨 말고 물론 전환기 씨 온통 집중이 되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만 오늘 부울경 합동연설의 두 번째 오늘 이 연설회 때 이런 분위기까지 연출됐습니다. 조경태 후보,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는 반드시 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핵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야당으로서 저 거대 강성 여당과 맞서려면 저 조경태가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연말까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받았던 41% 이상의 지지를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얻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4명의 후보 가운데 조경태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한번 같이 한 대 묶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니까 조경태 후보가 1분 동안 그 현장이 좀 소란스러워서 발언을 쉽게 시작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가 아예 조경태 후보를 겨냥해서 민주당으로 갈 거면 가라. 당신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었습니다. 글쎄요, 뭐 트로이 목마라고 하면 결국은 조경태 후보는 그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 민주당의 당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너무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결국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탄핵의 단초는 무엇이었는가? 결국 계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곰곰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직자적으로 그 눈앞에 보이는 몇몇 사람들의 이익만 그 이해관계만 따져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요. 과연 저게 올바른 그런 행동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그 절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운명에 처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있으면요 특검과 재판에 의해 가지고 눈에 다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연연해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게 과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회의가 듭니다. 김재욱 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좀 더 당권 레이스 초반 판세가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이른바 이제 반탄, 찬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첫 번째 채널A가 주관했던 1차 토론 때 조경태 후보가 국민에게 총뿌리경은 만고의 역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의
집중공격 대상이 조경태 후보가 된 것 같거든요. 마치 트로이의 목마다. 글쎄요. 트로이의 목마 생활을 지금 10년 이상 국민의힘에서 하고 계신다면 그 목마를 왜 이제까지 놔뒀을까요? 아마도 이번에 그 지금 찬탄 반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탄파를 공격하고 있는 분이 아마 조경태 후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후보보다는 조경태 후보가 훨씬 더 선명하게 지금의 이 반탄파를 공격하는데 선봉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게 될 그 한 사람이 단일화요? 예? 단일화보다는 저는 단일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지금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됐을 때 찬탄파가 한 명이라도 올라오는 것을 막아내겠다 미리. 그래서 반탄파 2명이 안정적으로 결선 투표 2인이 올라가는 결선 투표에 올라가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반탄파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는 그 은연중에 그쪽으로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찬탄파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조경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듭니다. 예. 오늘 부울경 합동연설의 분위기도 꽤 격양된 각자의 목소리들이 나왔고요. 나머지 두 후보, 장동혁, 안철수 두 후보의 오늘 현장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개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대구 경북의 전당대회를 보십시오.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욕하고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멸시하고 당원들에게 치욕을 주었습니다. 이 거짓 약장수를 끼고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환기 씨를 미꾸라지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을 왜 감싸고도냐라, 아마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를 안철수 후보가 비판하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윤희숙 전 원장, 윤희숙 전 의원, 이제 실제 지금 현직 원장인데요. 당 말아먹으려는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된다. 본인 여의도연구원장직 물러나고 혁신 후보들 응원하고 지지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렇게 뭐 혁신 후보들의 지지를 해서 뭔가 판을 바꿔보겠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실제 현실이 윤희숙 원장이 물러나고 지지세 공개 지지를 해야 될 만큼 혁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녹록지가 않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의힘 이번 경선 같은 경우는 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한 7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로만 갖고 제가 볼 때는 판단하기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이 한덕수, 김문수 후보 단일화 그때 할 때, 사실은 이제 후보 단일화 한덕수 후보로 후보를 바꿀 때 그때 사실은 이제 당원들이 거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쭉 지켜보면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이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저렇게 구속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당이 이렇게 되면 정말 지지율이 거의 뭐 바닥인데, 이러한 상황들을 만약에 반탄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과연 이 당이 존재할까에 대한 의문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이 지금 위원정당 지금 해산까지도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결과보다는 오히려 지금 침묵하고 있는 당원들의 어떤 이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지난번 대구 이 합동연설회 때 전환기 씨 문제로 인해서 좀 이 세상에 좀 이게 드러난 것 같아요. 즉 전환기 씨 문제 때문에 그동안은 보면 관심들이 없었는데, 전환기 씨 문제가 드러나고 이렇게 뭔가 선명하게 선이 긋고, 거기다 윤희숙 지금 원장이 오늘 그만두면서 윤어게인 세력은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예. 아마 당원들도 좀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정 의원 개인적인 분석은 원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우세가 현장 분위기였는데 조금씩 전환길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역효과가 나면서 분위기를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하시죠.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전체 당원 중에서. 예. 그러니까 저거는 뭐 거의 동원된 분들이기 때문에 저기 여론을 갖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죠. 뭐 이제 찬탄 반탄 뭐 최고위원들도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 오늘 부울경 현장 합동 연설의 주요 장면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5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당대표를 뽑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민주당은요 정청래 대표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요 민주당의 당대표 출신인 원로 여권 인사들을 국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광주 시당위원장님과 전남 도당위원장님 오셨는데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사무총장께서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남만 들어도 민주당의 역사가 생각나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존경하는 우리 고모님들 뵙게 돼서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과한 것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걸 하려다가 죽도 밥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혁신을 개혁을 정광석처럼 해버린 데는 그 근본 취지는 옳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나온 여권 원로들의 모습이에요. 뭐 정세균, 임채정, 문희상, 이도학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당원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과격하지 말라. 과유불급이다. 지금 너무 한쪽만 보고 뛰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꼭 지금만의 뭐 국면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저분들이 어찌됐건 뭐 거의 한 30-40년 동안 이 한국 정치계를 있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여당도 경험했고 야당도 경험했고 또 누군가들은 국정 경험을 또 경험해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늘 강하면 부러지게 되고 또 과유불급하고 그러면서 기세가 좋다가도 어느 순간 바로 민심이 돌아서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쭉 봤는데 처음에는 안정감 있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치하를 또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안정감 있게 본인들도 지지를 계속 해주겠다. 예. 다만 이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또 돌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정중동하게 가라. 이러한 덕담 플러스 저는 쓴소리도 같이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정권을 운영하는 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늘 이 새겨야 되는 그런 대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정치권에서는 항상 뭐 좋은 얘기니까 여야 공의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과격, 과유불급, 당원만 바라봐서는 안 돼. 라는 것들이 일단 정청래 대표를 오롯이 바라보는 쓴소리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앞서 잠깐 언급했던 저희가 주제에서 만나봤던 국민의힘 4명의 후보들 제가 진행했던 첫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TV토론 때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들의 의견도 꽤 엇갈렸었습니다. 여당 대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나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OX 들어주실까요? 극자 테러리스트한테는 이거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대화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은 신속하게 교체돼야 됩니다. 정청래 후보가 정말 국회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저런 독재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저는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하고 민생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저는 품격 있는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론적으로 대화 상대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치가 가능하려면 힘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여당 대표가 된다면 나도 정청래 대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여기서도 또 글쎄 이거 뭐 이걸 찬탄반탄으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김문수 장도영 두 후보는 특히 아니 우리를 야당 대표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악수는 사람과 한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라는 취지 이렇게 엇갈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힘이 강한 사람은 뭐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지만 힘이 약한 야당은 어쨌든 하든지 간에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거거든요. 아까 정청래 지금 대표에 대해서 지금 원로들 저분들 아마 정치한 경력 합하면 한 500년, 600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예.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정청래 대표는 예전에 본인은 대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대포라는 거는 야당을 향해서 계속 공격만 하는 대포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대표잖아요. 이 한 글자, 이 한 획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즉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자기들만의 어떤 지지층만을 위해 정치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지 민주당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도 여당의 대표는 아니라 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포가 아닌 거예요. 바로 지금 원로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본인 아직까지도 지금 야당만 공격하는 대포가 아니라 좀 대표가 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야 되고. 자, 그런 차원에서 여당 대표가 안 만나니까 나도 안 만나겠다는 거는 아주 일차원적인 이야기고 만나야죠. 필요하면 가서라도 구걸을 해야죠. 예. 만나기 위해서. 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월 15일 날 지금 대통령 뭐 취임식 베트남 임명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참석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대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좀 사람과도 악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단어가 오늘 정청래 대표 앞에서 언급이 됐다. 5위까지.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는 라는 4인 4색 뭐 여러 가지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제 경찰이 이춘석 의원 의원실 자택 여러 압수수색에 나섰고 실제로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수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압수수색 직후에 차명 거래 의혹, 그 휴대전화 빌려줬다는 그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야. 네, 맞습니다. 보좌관 핸드폰 사용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 실례할게요. 그거 하면 밝혀지니까. 사명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변호사님이 오후이시거든요. 11시 전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더. 잠시만요. 제가 연락 한 번만 해보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예. 이춘석 의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도 소환 조사를 했어요. 6시간 정도.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보좌관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사는요. 압수수색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확보한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확보된 압수수색 그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계자들을 소환하는데 그런데 이춘석 의원 이 케이스는 압수수색 하자마자 금방 그 관계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경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좌관을 먼저 소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조용필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그 보좌관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춘석 의원 불러가지고 그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예. 아마 경찰도 지금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 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핸드폰 가지고 빌려주는 핸드폰 가지고 심지어 증권 투자까지 계좌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춘석 의원도 어떻게 변명하는지 경찰이 궁금할 거지만 예. 지금 당장 보좌관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증권범죄 관련해서는 남부지검에 합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기사 보니까 그 남부지검에 이춘석 의원의 뭐 사위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경찰에서 이번에 어영부영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럼 뭐 지금 검수완박 이런 또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경찰이 아주 곤경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 아마 수사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정영진 변호사 말씀은 뭐 이거는 ABC 수사 ABC 기법 중에 하나여서 일단 주변인부터 먼저 소환 조사하고 나중에 핵심 당사자를 마지막에 부르는 건데 이게 어쨌든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핸드폰 빌려서 잘못 들고 갔다는 글쎄요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좌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렇게 인증, 계좌, 증권 뭐 이런 것들이 엄격한데 어떻게 저렇게 차명 주식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 보좌관만 먼저 조사해도 어느 정도의 수사의 밑그림은 그릴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이 아마 의원님이 제 핸드폰을 착각해서 가지고 갔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 아니고 그 증권 거래까지 했다라고 했으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답변에 따라서 이춘석 의원은 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서로 간의 답변 내용이 좀 이렇게 상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아마 경찰은 지켜볼 겁니다. 일단 수사가 어제 강제 수사 그리고 밤사이에 보좌관 먼저 조사 여러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꽤 억울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된 혐의가 사면 계좌 이용,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이 두 가지거든요. 조국 정경심 다 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여사가 사면 복권된 시점에서 경찰청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수사할 게 아니라 우선은 먼저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춘석 의원도 좀 미리 사면 복권 시키자. 2022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와 2025년에 저질렀다는 이유로 서로 조치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춘석은 억울하다. 네.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춘석이다 이러고 싶어요.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춘석 의원의 혐의는 차명 투자, 다른 사람으로 투자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공개되지 않은 호재를 알고 주식 투자한 거 아니냐. 이건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부부와 같다라는 건데 잠시만요. 제가 현장을 잠깐 연결해야 되겠다는 사인을 받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혜성 씨.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현장부터 잠깐 들어볼까요? 도피성 출국이란 의혹에 대해서 입장 없으십니까?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이용에 투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입장이십니까? 먼저 물러날게요. 2018년 김 여사와 인연 끊겼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연락 통화가 있으십니까? 2023년 대통령실 조사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김 여사와 친분 비리하시는 겁니까? 오늘 귀국 자진 결정하신 걸까요? 경제 공동체 관계 인정하십니까? 특검 측에서 연락 받으신 거 있을까요? 김건희 내연 관계십니까? 184억 관련해서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입장이실까요? 김예정 씨,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잘 알려진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외국으로 출국을 했다가 인천공항에서 조금 전 국내로 돌아오자마자 체포가 됐어요. 쭉쭉 한번 볼까요? 이제 특검 사무실로 인치가 됐고 아마 입국하는 과정, 귀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특검의 절차 밟았고요. 유치 장소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인데 지금 현지에서 김혜성 씨가 여러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본인은 뭐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 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김진욱 대변인께 잠깐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제 귀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고 본인은
과거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었지 뭐 뒷일을 봐준다거나 집사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특검에 가서 철저하게 소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김혜성 씨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나요? 글쎄요, 저 김혜성 씨가 뭐 이제 집사 역할을 했다라고 딱 그랬는데 지난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결정 나와서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주일 정도 뒤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이 발족하자마자 특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해서 결국은 그다음에 저 김혜성 씨의 그 아내도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특검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정보에 따라서 김혜성 씨가 뭐 IMS 모빌리티 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혐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아마 조사를 할 거고요. 만약에 결백하다라고 하면 본인의 결백을 정확히 잘 해명하면 될 텐데 그런데 왜 4월 20일에 출국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특검 조사 결과 수사 결과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현장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저렇게 체포돼서 긴급 체포돼서 이제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서 특검 인치했고 남대문 경찰서로 가기 전에 김혜성 씨가 뭐라고 했냐면 특검 조사에 잘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와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특검이 여러 의심들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저렇게 귀국하자마자 이제 인치가 됐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됐습니다. 속보를 잠시 만나봤고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뒤에 이어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주제에서 조금 더 이 김혜성 씨 관련 얘기도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인천공항 현장 연결해서 김혜성 씨 입국 과정과 특검의 송환 과정들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제 속보는 좀 빼서 원래 저희가 했던 주제 하나하나 준비해도 될 것 같고요. 김준일 대변인 죄송합니다. 기다리시게 해서. 괜찮습니다. 다시 원래 저희가 나누고자 했던 얘기 핵심 뭐냐면 아니 이춘석 의원이 조국 전 대표 부부와 뭐가 다르냐. 그럼 어차피 또 붙잡혀도 나중에 다 사면 복권시켜줄 거 아니냐. 라고 김경률 씨가 약간 비꼬듯이 비판을 했어요. 뭐 김경률 회계사께서는 비꼬기의 달인이시니까 충분히 저 정도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억지로 까기 위한 말씀을 위한 궤변도 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2년도에 있었던 일과 25년도에 있었던 일이 조치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조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2025년도에 있었던 이춘석 의원의 지금 이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그 조치가 수사도 안 해보고 재판도 없이 바로 사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 달라지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죠? 2022년도에 그 소위 이 사모펀드 의혹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탈탈 털고 별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그 뭐 입시 알겠습니다. 부정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 지금의 사면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빠진 게 있지 않아요. 처벌받았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졌고요. 그런데 지금 이춘석 의원하고 다르게 없다. 이춘석 의원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춘석 의원은 무엇을 지금 주장하겠다는 건지 저는 김정률 회계사의 논리적 주장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단죄를 받았다는 표현도 일견 많습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형기 반도 안 채웠다는 비판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제가 첨언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중간에 또 김건희 여사 집사라고 불리는 김혜성 씨의 베트남에서 귀국, 현장 즉시 체포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다면 속보로요. 이춘석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 그럼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진입니다. 저 장면은. 김건희 여사가 4시간 넘게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요. 조금 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특검 출석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회자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땠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뭐였습니까?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김건희 엑셀 파일 본 적 있으십니까?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습니까?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속필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은 영장 실질 심사를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엑셀 파일 본 적 있느냐?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냐? 한 5시간 가까이, 4시간 넘게 실질 심사를 받고 지금 남부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법정 안에서 5분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발언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자막으로 한번 만나보면 김건희 여사 얘기는 이런 거예요. 왜 본인이 구속돼야 되는지, 구속이 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항변하면서 왜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을 하냐라면서 최후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영부인으로서 뭔가 뭐 목걸이나 뭐 이런 거 시계를 받은 그런 거라든지 또 인사에 개입했다든지 이런 혐의가 있었고 결혼 전에 했던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제 다시 수사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증거가 새롭게 나왔죠. 이제 그것도 이번에 이제 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영부인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이제 뭐 다투고 심판받는 거는 동의를 하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전혀 그게 아닌 일반인 신분이었을 때 그 문제를 이 문제와 합쳐서 마치 이제 본인의 어떤 영향력, 즉 검찰총장으로서 있을 때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한 것처럼 하느냐라는 이제 좀 항변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아마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이 문제가 도이치모터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보다는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이 목걸이 문제라든지 시계 문제라든지 또 뭐 등등 이런 어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어떤 영향 행사한 거, 공천 문제라든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다음 얘기도 볼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속상하다. 5분 정도의 본인이 직접 발언 최후 진술 때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길 그러니까 여러 본인이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되기 전일까지 거론하는 것 자체가 속상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영장 담당 판사에게 한 것 같습니다. 조혁진 변호사님. 남편은 이미 수감이 돼 있고요. 서울구치소에. 지금 남부구치소 피의자 거실에서 본인의 구속 여부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과거에 최순실, 최서원 씨가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등이 수감됐던 이곳에서 지금 거리가 한 16km 되더라고요. 지금 중앙지법에서 현재는 남부구치소로 김건희 여사가 이동한 상태입니다. 오늘 김예성 씨까지 이제 베트남에서 송환이 돼서 인터폴 적색수배 체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김건희 여사의 구속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각이 될 가능성보다는요. 발부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원래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16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두 번째 명태균 관련한 거, 세 번째가 이제 건진과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 관련한 거,
나머지 뭐 한 10개 넘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특검에서 좀 성급하게 영장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새로운 여러 가지 사정들이 드러났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 자체가 김건희 여사한테 굉장히 그 불리한 그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뭐 그라프나 샤넬, 뭐 천수삼차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들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심지어 서희건설이 그 벤클리프 아펠 목걸이 사서 전달했다 예. 이런 자수서까지 썼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인적 분석과 전망을 해주셨다면 특검은 한 800페이지가 넘는 영장 실질심사 준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잠깐 언급했던 그 서희건설이요.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 성격으로 준 그 목걸이 서희건설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제가 다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장제원 비서실장이 한 분을 잘 선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법원에 설명하고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이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모조품과 진짜 목걸이를 아예 오늘 영장 실질심사 때 특검이 냈다는 거잖아요. 법원에. 이도학 의원님. 네. 오늘 새로 나온 특검이 밝힌 내용 중에 그러니까 오늘 당일 구속 여부 결정되는 당일에 서희건설로부터 이렇게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이렇게 흘러서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가 흘러들어갔다. 이걸 서희건설이 자수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저 목걸이가 임기 초에 샀고요. 바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하필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라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또 전직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목걸이와 이 전직 이 맞사위의 어떤 이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맞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는 그 과정 자체도 예. 결국 그것이 다 연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저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리를 줬겠습니까? 예. 근데 저 자리가 사실은 국정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리고 많은 정보 보고들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허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권한들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부처들이 국무총리실 다 산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위치에서 과연 서희건설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많은 이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당연히 의심이 되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결국 저것이 서희건설이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물을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었고 이것을 결국 제출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가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다 연루가 되어 있었고 집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5천만 명의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것일까? 본인들의 이권을 탐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찌됐건 잘 붙잡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희건설은 뇌물 성격으로 준 것 같다라는 목걸이 자수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목걸이 말고 시계.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일제히 보내된 시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로봇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줬다라는 의심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게 저희 뭐 뉴스탑10에서도 실제로 이 로봇계 영상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거 이권 대가로 계약 따내주는 대가로 시계 뇌물 준 거 아니냐 이걸 특검 의심하고 있어요? 특검이 지난번에 김건희 씨의 오빠의 장모의 집을 갔더니 거기에서 빈 시계 케이스가 나왔는데 그 빈 시계 케이스 안에는 보증서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 보증서를 확인해 본 결과 서모 씨, 사업가 서모 씨라는 사람이 시계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 시계 김건희 씨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또 기사를 보면 그 사업가 서모 씨에게 당신이 차고 있는 그 시계가 참 마음에 든다. 나도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계를 사줬는데 그 시점이 22년 9월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저 로봇계 저것이 대통령실의 경호처에 수의 계약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두 사안이 별개의 사안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저 로봇계 영상도 만나보지만 목걸이, 시계 여러 청탁, 뇌물 성격을 의심되는 것들 특검 여러 보도를 통해 나왔고 실제로 오늘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이날 특검이 그동안의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듯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혜성 씨 얘기로 이번 주에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전, 불과 한 10여 분 전인가요? 인천공항을 통해 돌아왔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그동안의 그 뇌물 청탁 건과는 좀 달리 김혜성 씨 건은 결국은 김혜성 씨가 특정 사업을 할 때 김건희 여사가 뒷배 역할을 하면서 여러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의 이권, 후원을 받아주면서 김혜성 씨의 사업이 커졌다. 이걸 특검이 여러 부분에서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은 이제 영부인이 됐을 때의 어떤 그런 이권 문제고 김혜성 씨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갑니다. 이분은 이제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할 때 그 계좌를 만들어줬던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김건희 씨의 어떤 과는 친분도 있고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한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거리였습니다. 당시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라든지 또 HS 효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여기에다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을까?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보면 도이치모터 BMW 그 차로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리스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예전에 김건희 씨가 이제 카카오 김범수 씨와도 뭐 식당에서 같이 찍었던 뭐 그런 사진도 공개되게 됐고, 즉 뭔가 김건희 씨가 사업을 할 때 김혜성 씨가 중간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자, 그런데 본인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2018년도에 본인이 어떤 좀 사이가 멀어져서 끊겼고, 이거는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필요할 때 김혜성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로 보여져서 아마 이 김혜성 씨에 대한 수사는 이번 영부인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도 어떤 수사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김혜성 씨 얘기까지 인천공항 현장도 좀 연결해봤고요. 지금까지 3위. 구속 위기에 몰린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구속이 될지 구속을 면할지 그 결과를 갖고 아마 뉴스탑10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주제 남았습니다. 2위로 가볼까요? 야당에서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갈등만 키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이번 광복절 특사입니다. 특히 논란의 인물 중에는 윤미향 전 의원이 있죠. 대법원에서 몇 가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특히 윤미향 전 의원과 관련해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걸어왔던 지난 4년의 길 끝에서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바라보니 좀 아득하긴 합니다. 법원에서 어느 정도 법리적으로 타당하니까 화해 공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 피해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하면 누가 동감하겠습니까? 지금 신병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면시키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아무런 가해가 전과 기록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전과 기록이 없어진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후원금 횡령한 걸 반환해라. 이거 불복했다. 피해 회복 조치도 거부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면 대상에 오르냐. 이게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후원자 법률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의 주장이거든요. 일단은 저 윤미향 씨가 그 받은 형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 예.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품법 위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일정 부분 그 횡령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 보조금법 위반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조금 그 준 것 중에서 흐리멍텅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업무상 횡령은 뭐냐면은 일반 그 시민들이 십시일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잘 써달라고 모금한 돈 중에서 8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횡령한 돈으로 뭘 했는가? 뭐 갈비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삼계탕도 사 먹고 다 좋은데 마사지 비용도 있고 요가 강사료도 있고 푸시업에서 쓴 돈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저기 정의연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했다라고 하면 내가 낸 돈이 저렇게 사적으로 쓰이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요. 내가 낸 후원금 돌려달라고 그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걸 그렇다라고 하면 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통해 가지고 뭐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은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윤미향 씨가 불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소심 판결 찾아보니까 그때 재판장이 마용주 부장판사였는데 마용주 부장이 지금 대법관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와 같은 윤미향 씨의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2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의연에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했던 시민들도 피해자이고 그다음에 정의연 자체가 단체의 위상이 저하가 됐으니까 땅에 떨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피해자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부끄러운 줄 알고 야, 돈 돌려달라고 그러면 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그 돈으로 뭐 갈비 사 먹고 빵 사 먹고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 윤미향 사태를 보면서 윤미향 씨 사면을 보면서 제일 황당한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일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해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 명 윤미향 씨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가해자에 대해서 사면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몇십만 원 단위 이 정도밖에 안 되던데. 빨리 그거라도 변제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듭니다. 이도학 의원님, 이게 특사의 대상의 기본 요건 중에는 반성 혹은 본인의 단죄 받은 거에 대한 여러 사과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뭐 그래도 특사 명단에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 아까 그 김기훈 변호사 말처럼 그 가해를 했던 혹은 단죄를 받았던 그 목록이 싹 지워지면 피해자만 남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일정 부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법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뭐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은 없으니까요. 다만 윤미향 전 의원이 지금 좀 억울해하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업무상 횡령을 했다. 그래서 후원금 8천만 원을 가지고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고기 사 먹고 마사지집 가고 이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수증이 지금 소명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영수증도 8천만 원 정도에서 1,700만 원여 정도 소명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본인의 어떤 불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또 인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 기부금품법 위반은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회를 꾸렸단 말이에요. 정의연에서. 그래서 정의연에서 꾸렸는데 그때 계좌를 본인의 개인 계좌로 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이 1,000만 원 넘는 돈이 입금이 됐고 이 부분이 나중에 그 장례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김복동 할머니의 이 상속자는 정의연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분의 어떤 뜻을 기려가지고 시민단체에 기부를 하자라고 장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걸 집행을 했는데 그것을 또 횡령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억울해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은 아마도 사면 과정에서 결국 검찰의 어떤 악마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회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어쨌든 뭐 명예 회복이 된 셈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얘기고 야권의 비판이고 좀 혼재되어 있는데 조국 윤미향 두 사람 말고도 여러 주목받는 이번 특사 대상 명단이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그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이제 지시는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 맞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 받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대법원에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저도 회한이 없겠습니까마는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한 김은경 전 장관 복권됐고 조희연 전 교육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됐다. 이 야권에서는 이런 논란의 인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을 수 있냐라고까지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쭉 이제 나온 인사들을 보면 이제 판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다 본인 주장이 그냥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다 본 뜻이고 할머니들이 산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영수증 없다라고 이렇게 처벌할 수 있냐? 그럼 법원이 뭐하러 필요 있어요? 왜 법원 가서 판단합니까? 다 그냥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보면 끝이지. 민주당 안에서 다 판단해보면 끝이지. 저는 이번 사면은요. 정말 물론 예전에 어떤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 사면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게 택시기사 폭행한 사람을 왜 사면해 줍니까? 그리고 아니 조폭들 돈 받고 그리고 또 본인 일부러 수사 기록 포함해서 한 사람을 왜 사면 내주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이 조희연 교육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 법적으로. 근데 본인은 뜻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사면해줬는데 아무 죄가 없다라고. 더군다나 지금 보면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사면 한 자체가 떳떳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인데 이 권한을 가지고 하면 참 대한민국의 앞으로 검찰과 뭐 판사는 필요 없겠다. 뭐 물론 뭐 민주당은 지금 거의 검찰을 해체하는 법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처벌당한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법원을 무력화시키면 정말 국민들이 기댈 때는 어느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짚어봤던 뇌물수수 혐의 윤수미 전 시장과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영구 전 차관. 근데 김재욱 대변인 어제 강유정 대변인 얘기 중에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야당 사람 아니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 뉴스탑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죠. 뭐 대통령을 배출하지는 않았으니까 조국 혁신당이. 다만 그걸 마치 야권도 제법 있다는 취지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뭐 검찰의 피해자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뭐 여러 비판을 받더라도 더 넘어갈 일 아니었을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렇게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의 우당, 범여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 속에서 조국 혁신당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말씀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추천을 했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뭐 전 의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분들 역시도 혐의가 그렇게 결코 가벼운 혐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사면을 하면서 민생 사면을 한 80만 명 이상 하시고 그 와중에 일부의 정치인을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셨다면 그 뜻도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이 뭐 그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뇌물죄나 이런 여러 가지 비판받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분들 외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한 용서는 그럼 충분히 있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반성 충분히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면권을 행사했다면 그 사면권도 충분히 존중받고 또 그 사면권을 통해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명이 범여권 인물들이다. 대거 사면된 정치인들 얘기, 논란의 인물들 얘기 반납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1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속보들이 좀 쏟아져서 1위를 길게 짚어보기도 핵심 내용 하나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고 국민에서는 이럴 거면 재판과 수사는 뭐하러 하냐, 다 사면될 걸, 이런 비판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다음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도학 의원님,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있을 이제 거의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 이거 사면 문제 있다, 여기에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식사 정치도 하고 같이 나누면서 서로 속 깊은 대화들도 좀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렇게 나가는 것이 좀 다른 이유 같아서 보여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찌 됐건 협치 국면을 대통령께서는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예. 우상호 정무수석은 다 방문해가지고 인사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정부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정치를 복원해서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자 하는 그 대의 속에 지금 있는 것인데 예. 저것을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오히려 야당이 좀 옹졸해 보이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무엇보다도 또 정청래 여당 대표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 그런 만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이랑 탄핵이랑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된 그 와중에서도 반성과 성찰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에 국민들의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일 뿐이지, 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들의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또 강대강 대치로 가겠다, 으름장을 놓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선 불복 아니면 불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거 저 살아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과연 저게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상호관세부터 시작해서 뭐 특검에다가 뭐 이런저런,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인데 인사 문제도 굉장히 많고 사면 문제도 또 지금 논란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저런 이의 제기하는 게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꼭 아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처사는 아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국민 임명식,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취임식 성격의 이 자리에 보수정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불참하겠다라고 했고 여당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화면, 한정혜 그리고 요 얘기도 이제 정의당 그리고 진보 시민단체 얘기도 있고요. 한정혜 의원 등등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혹은 전현희 최고위원 등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반드시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사면으로 여론이 나빠진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는 참 안 좋은 증상이 너무 빨리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항상 이런 데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뭔지를 좀 따져보고 해야 될 텐데,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그냥 우리끼리 가겠다 라는 증상들이 지금 너무 초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임명식 관련해서도 지금 뭐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들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는데, 사람도 아니라는데 그럼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대통령은 뭐 협치한다고 그러는데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게 모양이 우습잖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뭔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지 않고 또 하지 않으면, 사실 윤석열 정부 비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국민 여론 듣지 않고 기망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여당의 중요한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따끔하게 처음부터 지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이거 이유 아니에요, 특별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왜 내려갔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점점 더 저는 등을 돌릴 것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정당 사면에 항의하면서 광복절 특사에 항의하면서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겠다. 저희가 준비한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 속보가 쏟아진 관계로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댓글은 오늘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 예고하겠습니다. 이 서희건설 측이 이른바 나토 먹거리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먹거리의 진품을 확보한 특검은요, 오늘 영장 실질심사의 증거로도 제시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회에서 이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